빠른 시간 안에 그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게 경선을 위해서 낫겠다고 판단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좀 선택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로 공천 면접 심사를 마무리하고 1차 경선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초대해서 이 총선 판세와 이 전략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우상호 의원도 어제 공천 면접을 보셨잖아요. 네. 근데 뭐 20년 만에 뭐 이렇게 떨리는 장면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네요. 항상 면접은 떨립니다. 예. 왜냐면 이제 뭘 물어볼지도 모르고 네, 또 이제 초선일 때는 뭐 실수가 두렵지 않은데 네, 자칭 무슨 중진이고 전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예. 뭐 좀 버벅거리고 실수할까봐 네. 되게 긴장했었습니다. 뭐 질문이 좀 어떻게 송구 질문이 나왔습니까? 어, 원래는 압박 면접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제는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수상했는데 예, 대한민국 영화계 이슈인 소위 스크린 독점 예, 이런 법안을 왜 관철을 못 시키고 있냐 예. 이렇게 물어봐서 예, 이제 그 법안 설명도 하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네. 6월 국회에서 잘 처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6월 국회라 하면 21대 2월 국회. 2월 네, 아, 네, 네, 2월 국회에서요. 네.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우상호 의원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좀 쉬운 질문 아니었어요? 전 정치적인 이슈나 뭐 지역 사정을 물어볼 줄 알았다가 예, 정책 이슈를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예. 좀 당황했었죠. 근데 원내대표까지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역임했기 네, 네. 때문에 네. 되게 수월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게 주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 예상치 못했던 주제가 나오면 예. 이제 그 답변이 좀 끊기거나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쨌든 뭐 좀 또 나름대로 수험생 입장에서 한번 서보니까 네. 또 신선했습니다. 네. 지금도 왜 질문 드리니까 지금도 좀 긴장된 목이 잠기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쉬운 정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해찬 원래 당대표가 전국을 뭐 8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네. 뭐 권역별 선대위원장도 꾸리고 이런 어떤 선거 대비 전략을 체제를 마련했는데 그 중에서 임종석 전 대표 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뭐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는데 고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대위원장을 이해찬 대표가 직접 제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워낙 친분이 있으니까 네. 의중을 떠봤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네.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네. 뭐 지금 선대위원장 맡는 것이 적당한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선대위원장을 맡는 일은 하지 않고 네. 별도로 본인이 좀 친분이 있거나 지원해야 할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활동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임 전 실장은요 다시 뭐 총선에 마지막에 전격적으로 뭐 전략 공천되고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중량급 인물이 좀 총선에서 활약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도부의 뜻은 확고한데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아무리 당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번복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출마했으면 네. 당에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인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상호 의원은 임 전 실장이랑요 고교 동문이기도 하고요. 네. 또 막역한 사이인데 직접 만나서 출마 좀 합시다 이렇게 좀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권유했죠. 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별로 의사가 강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나중에 그래도 정치라는 건 생물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이 좀 어려워지고 예.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큰 출세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 어려운 당에서 이번 선거 승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하니 네.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실장으로서 마지막에 정말 힘들 때 한번 거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그럼 지금 이제 총선 한 60일 안팎밖에 네. 안 남았잖아요. 네네.
지금 지금 아직 선거 운동 기간은 아니고요. 네, 뭐 네.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제 움직이는 후보들 많잖아요. 네. 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물론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상으로 나오는 지표를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네. 선거는 역시 그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네. 그 구도가 좁혀지고 네. 경합 지역이 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선거는 항상 마지막이 제일 어렵다. 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현재 지금 130석 남짓한 의석을 갖고 있는데 네. 이번 선거 결과로도 저는 130석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니까 많이 의석이 더 확대되는 네. 그런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점점 뭐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동안에 많이 벌어져 있었다는 여론조사상에요. 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어떤 현장에서 느낄 체감할 때는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까? 좁혀지고 있습니까? 저는 보수 정당이 통합을 하면 네. 그 통합 효과가 반드시 한 5, 6% 정도 있을 거라고 5, 보고 6% 포인트 정도로 네, 올라가는 그렇게 거예요.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대략 저희 당과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0% 이내. 네. 어떤 경우는 뭐 한 4, 5% 이내로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 구도에서 득을 보기보단 각 지역구별로 출마하는 후보의 인물 구도에서 우위를 점해야 네.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수 통합 신당인 그 뭐 미래 통합당이 이제 뭐 빠르면 이르면 16일, 네. 늦어도 17일쯤 창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창당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로 보나요? 저는 4, 5%에서 많게는 6%까지. 그 정도까지요? 네,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 분열돼 있어서 예.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샤이 보수층이 5, 6%쯤 됩니다. 샤이 보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0% 후반대 계속 나타나는 데에는 네. 그런 보수 여론층이 약 35% 이상 네. 존재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제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가 중요한데 어제죠. 네. 이제 공천 후보자들 면접 심사를 1차 마무리한 거예요. 추가 이제 신청을 받겠지만은요. 네네. 쉬운 2곳 네. 경선 대진표 확정했는데 상당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또 현역 의원하고 또 경선하게 되는 구도로 네. 잡혔어요. 네. 청와대 출신 전현직 출신 인사들 뭐 60명이다, 70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네. 뭐 파이팅 할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이번 선거에서는 청와대 출신이어서 그 어떤 이익을 보는 층이 대단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론조사상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썼을 때와 예. 쓰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확실히 벌어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그 불이익을 준 것이죠. 뭐 그 개중에 개인 경쟁력이 뛰어난 예. 인물들은 선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와대 출신이어서 유리하다. 그런 공식은 아마 이번 경선에서는 깨질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럴 거라고 이제 분석을 전망을 네. 하시는 거예요. 선거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현역 때 청와대 출신하고 붙었을 때 네. 절대 청와대 프리미엄이 없다면 뭐 없다기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인물 경쟁력이 가령 예. 그 지역 기반이 좀 튼튼하고 이미 네.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그 지역 기반이 이미 튼튼해서 갖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선전할 것이고 네. 지역에서 일정한 기반이 없이 그냥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력만 가지고 내려오신 분들은 네. 제가 볼 때는 승부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현역 의원들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뭐 경쟁 상대자가 없어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현역 단수 의원이요 네. 60%에 달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현역 의원의 교체, 우리는 흔히 이제 물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물갈이 폭이 상당히 좀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 당 이제 소위 이른바 물갈이라고 말한다면 저희는 두 단계 거치게 되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자발적 불출마 의원이 약 3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수의 중진 의원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예. 2차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생기는 드라마, 즉 당원과 유권자들이 그 경쟁력이 없거나 지지할 수 없는 현역 의원을 교체해주는 이런 예. 지역이 나타날 것이고요. 예. 따라서 그 폭과 뭐 저 범위는 조금 축소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네. 당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그 뭐라자면 규모가 적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4년 전에 물갈이 한 지역 중에 물갈이를 하는 이유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서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년 전에 물갈이한 지역 중에서 가령 오영식 유인태 의원을 네. 탈락을 시켰는데 거기는 새누리당이 당선됐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그 물갈이가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갈이 자체가 항상 우리 당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죠. 네. 지역별로 대안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마련해 놓고 하는 물갈이라면 몰라도 네. 그냥 물갈이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민주당은 공천 심사에서 신인들한테 최대 20%의 가산점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신인들이 20% 가산점을 갖고서 대응을 하더라도 현역의 벽을 넘기가 되더니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것입니다. 네. 가령 이제 현역 의원이 20% 하위 어떤 그런 선정돼서 20%에서 25% 감점을 받는 지역은 예. 신인이 20%의 플러스 요인이 있는 데다가 25% 감점이 되는 지역은 신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표에서 45% 정도의 말하자면 메리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지역은 신인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이제 당내에서는요. 하위 현역 의원 평가 20% 의원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일각에서는 명단도 공개해서 네. 어느 정도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평가도 좀 받게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반발 때문인지요.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비공개가 되면서 네. 그런 부분도 물갈이가 흔히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이제 컷오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를 선정했으면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불이익은 여전히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현역 의원 중에서 후보로 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로 확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상대당 후보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서 오히려요? 그러면 본선에서요? 그렇습니다. 본선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려해서 경선에서만 불이익을 주면 되지 본선에서까지 불이익을 줘서 자해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네. 하는 우려 때문에 비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하위 20% 의원에 대한 20% 감점은 공천 면접 심사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그 서류상에 딱 명시가 돼서 네. 더하기 빼기 할 때 분명히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제 경선 결과에 그럼 요번에 그러면 그 경선 지역으로 된 지역의 해당 의원 중에서도 네. 하위 20% 의원들의 감점 요인 때문에 애초에는 단수 추천이 될 수도 있었으나 경선으로 전환이 된 경우도 있겠네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제가 공천관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대신에 그 우 의원은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계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그분들 그 영입 인사들 비례대표 뭐 순번에 척척척 올라가는데 이제 새롭게 변화된 선거제도에서 영입 인재들 어떻게 활용합니까? 4년 전에 예를 들어 보더라도요. 예. 영입한 인사들을 100% 다 비례대표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그 당이 13명이 당선됐었고 예. 승계자까지 하면 지금 서너 명, 그러니까 한 17번까지 지금 승계가 돼 있는데요. 네. 그중에 영입 인사는 6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입 인사에게 100% 자리를 보장하고 영입하지 않는 것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흐름인데요. 네. 어쨌든 지역구에 출마 의사가 있는 신인들, 영입 인사들을 전략 공천하고 나면 네. 나머지 분들이 각자 비례대표에 응모할 것인지 네. 아니면 특별히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고 별도로 당에 기여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겠죠. 네. 먼저 지역구 선정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비례대표 응모 순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례대표에서는요 지금 뭐 최근에 다양한 직능의 분들이 많이 영입이 됐는데 네. 예전 같으면 좀 전에 4년 전 얘기를 했지만 비례대표 1번의 상징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게 네. 이제 총선에 임하는 그 해당 당의 어떤 그 선거 메시지도 되는 것이었는데 어떻습니까? 1번은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원래 당원 당규상으로는 앞번호에 네. 전략적인 어떤 그런 인사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선관위가 전략 공천은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네. 유권 해석을 하셔서 지금 앞순번에 영입한 분들을 배치하는 그런 종래의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도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그런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나 영입 인사들을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하는 네. 그러한 어떤 지혜를 짜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홀스본, 135, 뭐 246이 어떤 정치적 맥락 함의가 대단히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장으로서요. 1번의 상징성, 민주당의 그 총선 전략에서 1번이라는 상위 순번에 오르면 어떤 인물들이 오르는 것이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 저희 당이 갖고 있는 당의 정체성에 예. 이 가장 부합되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 1번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략 공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제가 지칭해서 그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네. 어차피 나중에 이게 경선이 될 텐데 예. 제가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서 네. 특정인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특징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인물이 던지는 예. 인물의 특성에 따라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윤곽. 그러니까 이제 가령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에 20대를 배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애인이면서 여성인 분 영입할 때는 네. 그 염두에 있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그 번호를 받게 될지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입 인사 중에는요. 판사, 부장판사 출신도 3명이 있고요. 네. 뭐 다양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네. 최혜영 교수도 있고요. 네, 네. 그 영입 인물들 혹시나 비례대표에 있어서 그 제대로 배치를 못 받는다면 소위 이른바 지역구에도 출마할 수 있는데 혹여 경쟁력 때문에 이른바 험지 같은 데도 이렇게 투입하고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지역구에 배치하게 되는 영입 인사의 경우는 네. 철저히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예, 예. 지역구는 왜냐하면 예. 낙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가라고 네.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영입하신 신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용기도 있고 네. 나는 지역에서 붙어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배치는 하게 되겠습니다만 네. 강요하거나 네. 뭐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영입 인재 중에서 나는 지역구에 가서 한번 그 야당 후보랑 일전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좀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입 인재 19분 중에서 예. 꽤 많습니까? 제가 꽤 많다는 거는 그냥 한두 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최소한 2명 이상인 거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뭐 인재 영입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당에 흔히 말하는 뭐 위성 뭐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죠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등록을 이제 의결했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이 이제 사실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어떤 대응의 방식이 있습니까? 저희 당은 그런 형태의 위장 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네. 별도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방식의 정책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다 호소를 네. 국민들에게 드리고 있죠. 네. 사실 본인들은 자매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상당히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 네. 그다음에 그 정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정당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단순히 의석 확보용으로 위성 정당을 만든다 이건 저는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요, 뭐 정당 지지율 정도로 따져봤을 때 어떤 이른바 위성 정당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어떤 효과가 없는 측면도 그 이런 비례 정당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하나 이유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면 예. 10석 정도 이상의 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는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할 때 예. 소위 말하면 정치 개혁을 위해서 10석 정도의 의석을 포기한 셈이죠. 예.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 그게 아깝다고 해서 또 위성 정당을 만들 수는 없다. 네. 그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 의원은 20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 네. 역임하셨죠? 네. 그럼 이번에 총선 제가 첫 질문 선대위 질문을 초반에 드렸는데 어떻게 이번에 그 총선에서 뭐 권역 선대위라든지 어떤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상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비례대표 공관위 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이번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고요. 예. 선대위원장은 훨씬 더 저보다 인품도 뛰어나고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중량급의 인물들이 맡게 될 것으로. 그럼 만약에 서울 등 수도권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면 좀 거명 가능합니까? 서울 지역은 예.
별도의 선대위원장이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네. 중앙당이 직접 관장을 직접 하고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인물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선대위원장 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네. 공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서울만 선대위원장을 둔 적은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이제 권역별 영남권이라든지 호남권 이런 그렇습니다. 쪽으로요. 네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들 잘 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